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제가 콩글리시로 딥스테이트 테스트베드 차이나 네버 코리아라고 오늘의 편집한 내용의 주요 느낌을 콩글리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2차 전쟁이 발발한다면 해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2차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러면 재래전환인 최첨단 세계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래식 전쟁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라는 단순한 원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 가정이 맞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최첨단 공준전과 해상전이 될 것. 지상군 역할은 승자가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반도 2차 전쟁은 과거처럼 피난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말 것. 전체 인구, 서울 경기 인구가 우리나라의 50%가 사는 그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도망갈 시간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 중국은 비행기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 기차를 개발했으며 앨런 머스크가 벌인 하이퍼루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레미야 부딘 TCD에서 12월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공대생 C의 행보는 최첨단 산업회로의 발전, 우주 산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운행 열차인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 약 286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시속 약 621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또 다른 자기부상 열차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흥미로운 엔지니어링은 보도했다. 기차는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승객 마일당 대기 오염을 덜 유발하는 가장 지구 친화적인 장거리 여행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하냐?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 최첨단 산업으로 하는 게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19 때부터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지만 글로벌 세력은 중국을 최첨단 산업의 결과를 알기 위해 중국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딥스테이트가 있다면 인터넷은 분명 한국이 테스트 베드였습니다. 뭐 백신도 그렇고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다가 중국은 또 독특한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물망 총으로 무장한 롤링 로봇은 최신 악몽 연료입니다. 오웬 벨로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2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뉴욕 지하철 보스의 종말로 경찰 로봇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틀렸을 것입니다. 새로운 롤링 로봇이 중국에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이 됐다고 그러네요. 부형 범죄 퇴치 장치는 뉴욕에 실패한 로봇 경찰 시도보다 훨씬 더 사악하며 그물을 던지는 총과 최루탄으로 무장하고 시속 22마일까지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상과학 악몽에 대한 당신의 생각처럼 들린다면 지금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장성 원저우시의 경찰이 지난주 이 괴물들을 단속했다고 프리처짐이 보도했습니다. 로튼봇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약 2피트 높이의 구주위에 맞는 거대한 고무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CMP는 로봇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싸움에서 이기면 감옥에 가게 될 것과 같은 위협적인 위협을 날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싸움에서 진다면은 당신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딥스테이프의 테스트 베드 아니냐. 그리고 혁신적으로 CCTV에 의한 감시망 사회를 완전히 만드는 것도 테스트 베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설치야 뭐 우리나라나 또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독 그 인권에 대해서 그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중국이 수많은 그 CCTV로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범인을 잡아낸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죠. 여기다가 미국은 어떤 또 일을 하고 있느냐. 신형 B-52 엔진 주요 설계 검토 통과 및 고도 테스트 준비 완료. 스티븐 로스가 디펜스 뉴스에서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4시에 보도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계획된 새로운 엔진이 임계 설계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초에 더 집중적인 고도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모총장 로렌 코빈 미 공군이고 공군 수석 공무원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새로운 엔진들이 중요한 설계 검토를 통과했으며 최종 개발, 생산 및 더 집중적인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B-52의 업그레이드에는 새롭고 개선된 레이더, 항공 전자 장치, 디스플레이, 휠, 브레이크 및 기타 현대화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군은 최신 폭격기의 스텔스 B-21 레이더를 도입함에 따라 노후화되고 낡은 B-1 랜서 및 B-2 스프릿 함대를 퇴역시킬 계획이다. 2030년대 언젠간 공군은 최소 100대의 B-21과 76대의 업그레이드인 B-52J로 구성된 후 폭격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가지의 B-21과 B-52J라는 얘기네요. 중국과의 잠재적인 전쟁 위협 속에서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수중 드론도 소개를 했습니다. 조 반스 텔레그라피에서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7시 1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넓은 무슨 상어같이 생겼는데 설계도도 소개를 했네요. 대러시아 대응 미국 애들 정말 무섭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한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북극 패권에도 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장군 암살은 엘리트들에게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대사. NBC 뉴스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6시 5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내에서 고위 장군을 살해한 공격에 대해 책임을 주장하자 복수를 다짐했다. 마이클 맥풀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지금 언론을 만나다의 합류의 보복이 어떤 모습일지 논의합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최고 장군이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38분에 또 보도된 내용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위 장군 살해 혐의로 용의자를 구금했다.
엘리자베스 프리젯 폭스뉴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6분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995년에 태어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남성 시민이다. 용의자는 화요일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모집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를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페트렌코는 또한 러시아가 이번 폭발을 테러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에게 10만 달러와 러시아군 한 사람당 얼마씩 에게 유럽 국가의 여행을 약속한다. 이런 것까지 해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전쟁에서 불리한 측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테러이다. 예를 들어 안중근은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 테러 분자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령관이 폭탄이 터지면서 자택에서 나오면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암살 조직이 자기네가 직접 안 하고 매수를 해서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사주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벌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테러를 당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겠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 이시도 CNN에서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9시 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제너럴 모터스에게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시장이었던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중국은 북미와 유럽에서 막대한 자금을 유출하고 파산과 구제금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중국의 판매와 수익 덕분에 계속해서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GM은 국내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중국에서 충분한 손실을 보고 있어 얼마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바람직한 전기차로 자국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때 외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선언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인센티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석유가 부족한 입장에서 중국은 결국 전기차라는 거로 자기네들은 극복해내겠다는 그런 거죠. 이것은 이 자동차들이 동부산동성 엔타이항의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모자이크 같이 보이는데 대단한 거죠. 중국의 현재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게. 이것은 2022년 4월 중국 우한에 위치한 SAIC 제너럴 모터스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하는 모양이고요. 이 사진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자동차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이 캐딜락 에스켈레이드 IQ 전기 SUV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사진들 중국에서 나오는 차들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말한다. 중국, 한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경제대국으로 더 빨리 성장했다. 한국은 NC 선반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산업화를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CNC 선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컴퓨터로 가공할 치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면은 금방 좋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빨리 경제성장이 됐다라고 상징적인 비유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잉 생산으로 중국 경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러 번 의견을 얘기했지만 과잉 생산은 세계 대공황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제하지 않는 한. 한쪽은 이조원 조달, 한쪽은 도산, 대기업 등의 업어도 생사 갈리는 중전기차. 이 경쟁에 의해서 결국 살아남을 전기차 메이커는 결국 어떤 대형 한두 개의 전기차 메이커분이 안 살아남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지에서 2024년 12월 18일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창안차 KATL 화웨이 투자한 아바타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이 아바타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름을 써도 되나? 중국 애들이 2조 원 조달 성공, 기업가치 약 6조 원, 바이두 지리차 투자한 지웨이는 도산위기다. 시장 세국명 모든 기업 생사 갈림길. 중국 전기차 기업 아바타가 2조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 아바타는 중국 국영 창안 자동차와 최대 배터리 기업 KATL, 최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의 기술력을 모아 만든 기업이다. 반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와 최대 민영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의 합작사 낀 지웨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아바타와 지웨 모두 대기업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결말은 달랐다. 내수 부진의 관세 장벽까지 겹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바타는 창안차 자체가 국영기업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밀어주겠어요. 민영기업들 다 이제 처음에 경제발전은 옹냐옹냐 다 키워놓고 슬슬 다 지금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중국이라고 보여주죠. 1월에서 10월 중국 신에너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6%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는 정부 보조금 역량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각 전기차 기업은 해외 진출 전략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한 데다 유럽연합 등의 관세 폭탄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이 또 관세 폭탄 얘기 좀 이 기자가 좀 수직을 했어요. 자동차 컨설팅 기업인 밍량 오토서비스의 첸진주 CEO는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모든 기업이 곧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특파원이 했네요. 자, 일본은 또 어떠냐? 일본의 혼다와 닛산 합병 협상 시작 보고서 AFP 뉴스가 수요일 12월 18일 오전 4시 40분에 보도를 했네요. 일본 자동차 대기업 혼다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가 테슬라 및 기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을 돕기 위한 합병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신문 니케이가 수요일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를 지주회사 산하에 영입해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 산하에 만든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이 되면은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BYD 같은 중국 경쟁업체를 따라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출력과 내연기관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라는 2022년 일본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면서 순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킨 데는 한계가 생겼다. 닛산과 혼다가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타는 이런 걸 예상하고 한국 현대와 연계를 시도한 거 아닌가. 토요타의 그 회장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정의선 씨 맞죠? 만나고 갔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스포츠카 뭐 이런 거 같이 공동 참여 뭐 이런 걸 했는데 아마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도 전기차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좀 먼저 갔죠.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인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실수로 러시아 군대를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미야 얀코비치 인사이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8시 4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인 8명을 실수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 사건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우호적인 화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BI의 언어 문제가 군사 동맹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를 해서 사실 전달이라고 뉴스는 하지만은 팩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좀 우리나라도 어떤 우리 신문은 그런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우리도 전해서 그냥 인용 보도하는 거다. 또는 인용 보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표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병력이 2, 3개월마다 순환 배치되어 15,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안에 누적 10만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전에 북한 군인과 러시아 군인 간의 언어 차이가 중요한 물류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어 차이 때문에 어떤 물류, 이게 로지스틱칼이라고 언어도 돼 있어요. 뭔가 이게 물류라고 했지만 소통 이슈, 전쟁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연합군과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실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가로채어진 오디오에서 그 통신하는 거를 감청한다고 그러죠. 한 러시아 군인이 지도자들이 새로운 군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불평하며 그들이 30명의 병사 중 1명의 통역사를 배정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런 뉴스들은 우크라이나의 심리 전술일 수도 있다. 북한군 들여다가 해봐야 니들 제대로 작전 못해. 그리고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전단지를 뿌려서 북한군한테 투항해라. 우리가 안전하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하고 있는 중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을 위해서는 중세 친연성으로 협상해야. 이게 제 생각인데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해서 가능하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더라도 말도 서로 비슷한 거고 결국은 뿌리는 다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싸우냐?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 때 동족끼리 싸웠지만은 어, 푸틴의 입장에서는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해오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침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그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우크라이나 쪽의 그 동부 지방을 점령해야만 효과적으로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침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위키 백과에 루스인을 찾았어요. 옛날에는 루스인이라고 불렀다니까 고대 동슬라브라고 돼 있고 오늘날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이 기원이 된 민족이다. 지금 벨라루스는 아주 친러적이죠.
루스는 땅도 철락도 경작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오로지 흙담비를 비롯한 모피 판매를 영업을 할 뿐이었다. 옛날에. 그리고 루스인들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습격하고 그러면 슬라브 민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루스인들은 어디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다음에 아틀이나 불가르에게 이들을 판다. 루스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된 자는 칼집에서 검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아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에게 아무 재산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단지 너의 검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루스인들은 슬라브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인들이 서양인들 같이 생겼지만은 쭉 추적을 해보면은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유목적 칼을 휘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세기 페르시아인 여행자 아흐마드 빈 루스타 이스파히니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나라 형태로 된 거, 루스 카간국, 이 말이 카간, 이게 칸국, 한국, 마루간,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그 이름을 들어봐도 이게 그 아시아 그 몽골계든지 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옛날에 훈적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또 왔다 이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노브고르드 루스로 또 바뀌었고 요건 뭐 짧은 기간이죠. 요것도 짧은 기간인데 가장 긴 기간은 키예프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우 루스로 되어 있는 게 한 그래도 400년 가까이 갔죠. 이게 가장 긴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국으로 이 밑에 뭐 이런 공국들이 이렇게 좀 많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공국이라 그러면은 이제 나라라고는 안 하고 이 일본 같으면은 그 번곤 주처럼 해가지고 영주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뭐 생겼다가 또 빨리 끝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트베리 대공국,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스크바 대공국, 이런 식으로 그 발전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루스 카강국의 그 영역은 꽤 넓었던 거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 그 크림반도 등 여기 우크라이나고 여기 러시아 쪽인데 좌우한 경계선이 뭐 하고 지금 흑해, 카스피해 두 군데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노브고르드 루스는 또 이렇게 여러 그 안에 지역별 국가라기보다도 그 어떤 지방자치 같은 형태의 작은 부족 국가 형태로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간 루스국 고대 동슬라브 또는 키예프 루스라고 부르는데 루스국 뭐 이렇게 그 발음하는 거 882년부터 1240년까지 오늘날 동유럽 지역의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일대에 존재했던 루스인들의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아시아 흔적 지우기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 12장 파괴된 역사라는 대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훈적과 징기스칸 이후에 몽골족도 동유럽 민족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침략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강간하고 그렇게 또 애를 태어나게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동유럽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 민족의 기원을 보면 이들은 모두 알타이 트루크계 민족임을 알 수 있다. 서양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인 여자가 결혼한 이유는 샤머니즘, 탱그리 사상에서 기인한 풍습이다. 4대 문명을 건설했던 북방에 있던 초고대 문명의 실체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인이 유럽 원정 갔을 때 몽골 기병보다 트루크 기병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유럽에 트루크어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루스인들은 몽골계와 트루크계인데 트루크계 사람들이 백인 여자들을 말하자면 약탈, 강간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혼혈이 됐다. 그게 지금의 러시아의 그 출발이다.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얼굴은 백인화가 다 됐지만 뭐 러시아인들도 검은 머리도 아직도 많고 그런 걸 보면은 그 후로는 또 많이 또 서유럽 사람들과 섞이기도 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인간의 역사가 서로 피가 섞이는 역사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홍준표, 윤내란죄 거짓선동 프레임 정신 차리자. 한승권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12월 18일 08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법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정도여야 한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죄를 넘어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우리 차리자.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뉴스로는 홍준표 국민 세 번 속지 않을 것 설마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나? 조문규 중앙일보에서 12월 18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범죄자는 누구를 지칭하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KBS가 12월 18일 12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겼다. 그거를 공수처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 같은 검찰 탄핵 심판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거 아닐까. 그래서 안심하고 넘길 거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희망을 잡아봅니다. 한국 정세 역사에서 보는 몰락,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와 같은 운명, 그런데도 한국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도하는 일본 언론에 대한 위화감, 성숙한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지금 뭐 떼거지로 몰려나와가지고 탄핵하는 그런 젊은 연놈들을 보고 또 광화문에서의 반대 집회의 그 노땅들을 보면서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부안해동에서 휩쓸려 다니지 말라. 오카모토 다카시라고 웨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면서 교제를 알아보면서 한국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8년 전에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행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연했으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즉 한국의 정치를 말하자면 서양 근대의 정치학으로 해석 설명하고 그 기준으로 개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역사적인 설명이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병목일까? 아, 이 병목, 그, 그러니까 마침 막혀있는 벽에다가 소리치는 그런 형국 아니냐. 애초에 다른 나라라면 체제가 달라야 하고 일본과 동렬로 보고 그 민주주의 법치 개념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본질을 잘못 알고 성숙인데 우고라고 하는 자가당착도 깨닫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피차뿐이까. 왕조시대의 당쟁 부활. 조선왕조는 500년 이상 지속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된 체제이다. 군주의 전제, 엘리트의 부패, 치열한 당파 싸움, 사상 이데올로기의 순화가 그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렇게 열거하면 모두 현대 한국 정치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 재벌과 유착하는 정치인, 관료, 군대나 시위를 동인하는 정당의 격렬한 대립, 친일 등 이론을 허용하지 않는 내셔널리즘, 지위의 명칭이나 행동의 수법에 차이는 있어도 틀은 양자 모두 같지 않느냐. 이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 구조는 아무래도 왕조 시대부터 끊임없이 연속되어 왔다 해도 좋다. 한국 정치가 일본인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그 총소의 전제와 정치인의 당쟁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선하는 것이 반도 전체에 군림했던 이조의 역사적인 유죄다. 요거 한자는 봤는데 지금 잊어버렸네요. 지금 쓴 것은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반대로 편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본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같은 거를 쓴 겁니다. 요거는 뭐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을. 이것도 저기 요약 편집을 한 겁니다만은 진보파의 잔존을 허용하고 당쟁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남북한의 대립도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권력투쟁, 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국회를 파괴하려던 윤석열 이렇게 표현됐는데 역사가에게는 같은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기고한 사람이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인 모이군요. 한국에서는 건국 이래 누구도 알다시피 끝맺지를 못했다. 과연 한국이 민주제도가 정착이 된 거냐? 500년을 이시 왕조에서 했던 사람이 밀란이 일어나는 정도는 있었겠죠. 그게 2조 말에 이 동학난도 일어났고 이모군란도 일어났고 그 중세 평안했던 시기는 그런 일이 뭐 없었지만은 고려 때는 뭐 만적의 난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역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 제압은 당했죠. 이런 거로 결국 한국의 성권분리나 법치 모습이 아무래도 자기네들하고 다른 거 아니냐. 역사를 아는 방향이라면 과거 이른바 조선 왕조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의견 참 신선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말로는 다 왜 그렇게 안 좋지? 당쟁에 의해 가지고 왕은 허수아비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차기 전투기의 1천억 원 개상, 정부, 일영 이탈리아의 공동 개발이 본격화됐다. 로또 통신 이렇게 생긴 건데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진행할 차기 전투기 개발비로
1087억 엔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미 일이영이 3사가 개발을 담당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합의 관리하는 국제기관 기고, 자이고도 발족하고 있어 상개국에 의한 공동개발이 본격화한다. 복수의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자이고는 자기네들 발음대로 불러주죠. 이번 달 영국 남부 레딩에 설치되어 초대 토비 수석 행정관의 오카 마사오미 전 방위 심의관이 올랐다. 합작회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출자하는 일본 항공기 산업 진흥 주식회사 영국 BAE 시스템즈 일레오나르도사로 구성해 차기 전투기의 설계 등을 담당한다.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데 또 이렇게도 이 유럽과 협력하는 일본의 어떤 그 전략 전술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수산업업체죠. 계속해서 미쓰비시, 아까 자동차도 미쓰비시 산하의 그 혼다와 그 어디죠? 그 두 군데가 합쳐지겠다고 지금 합의를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미쓰비시 산하로 들어간다. 장관, 지금 보면은 지금 미래 전쟁을 다들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현실의 생존 경쟁도 있지만 말이죠. 시리아의 결과 러시아의 철수 12월 18일 피터 자이언의 뉴스레터인데, 이게 실제 방송보다 일주일의 뉴스레터를 오픈하니까 우리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모두가 이미 시리아 문제 해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리아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이 가져올 결과, 특히 이것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를 쓰레기 더미 중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의 모든 대형견들을, 이게 그 유럽 열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중한 영토와 남은 것을 개척했다. 시리아가 그래서 되었다. 쿠키가 어느 쪽으로 부서지든 시리아의 경험은 결코 예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사드 정권의 전복은 그 험난한 역사의 또 다른 장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지원과 바그너 그룹의 개입을 포함한 아사드를 10년 동안 지지해온 인물로 이 그림에 잘 어울립니다. 아사드의 전복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붕괴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위협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공급 경로가 차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그 부두나 그 비행장이 러시아의 물류 거점이었다는 얘기죠. 아프리카까지 사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네요. 앞으로 며칠과 몇 주 안에 러시아의 일련의 부끄러운 전략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트리키예가 러시아의 이 지역 철수를 복잡하게 만들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영향력이 더 세진다. 그 시리아에도 그 터키에도 그 걸쳐서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또 시리아에서 IS가 또 발원이 돼서 석유 시설을 점령해서 또 싸게 판 데도 그런 게 있었고, 이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군사력 배치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